늦은 밤 도심의 불빛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자신이 세운 대기업 태성홀딩스의 최고층 집무실에서 조용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의 나이 69, 세상 사람들은 그를 냉철한 경영의 신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위라니 그 친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박 회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 태희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 이름은 이정우. 학벌도 집안도 그다지 내세울 것 없는 청년이었죠. 하지만 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아빠, 그 사람은 진심이에요. 그 말에 박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직접 그 남자를 시험해 보기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는 회사의 이름을 숨기고 한 협력업체의 현장직 신입사원으로 위장 취업했습니다. 가짜 이름은 박성수. 회장의 흔적은 철저히 감췄습니다. 첫 출근 날 낡은 작업복을 입은 그는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박성수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단 한 사람, 이정우만은 그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현장 일은 조금 해봤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현장 일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무리하지는 마세요. 정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은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눈빛 거짓이 아니군. 시간이 흐르며 그는 현장에서 정우의 일 처리를 지켜봤습니다. 정우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조용히 일했고 동료가 실수하면 먼저 나서서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도 자랑하지 않았죠. 괜찮아요. 제가 대신하면 되죠. 그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상무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정우, 요즘 대기업 회장님 딸이랑 사귀고 있다며? 한턱 쏴야지. 순간 정우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사적인 일입니다. 일과는 별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었지만 눈은 정우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 청년 생각보다 훨씬 강단이 있구나. 하지만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정우가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가식적인 인물인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의 노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내 사위가 될 사람, 그 위기를 겪게 해야겠다. 그의 눈빛은 다시 냉철하게 식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회장이었고 세상을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곧 그 위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이른 아침 공장 현장에는 용접 불빛이 번쩍이고 기계음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박성수로 위장한 박 회장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구석진 곳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었죠. 허리를 숙인 채 기름 묻은 바닥을 닦으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으로서 명령만 내려받지 이런 기름 냄새를 맡아보는 건 처음이군.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걸었습니다. 박 아저씨, 여기 좀 도와주세요. 목소리의 주인은 이정우였습니다. 그는 무거운 자재를 들고 있었고 땀에 젖은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죠. 이게 많이 무거운데 혼자 하려면 힘들어서요. 같이 좀 옮깁시다. 알겠어요. 여기 들면 될까요? 내가 나이가 좀 있어서 도움이 되려나?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좋아요. 정우의 말에는 단호함보다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제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울림이 일었죠. 점심시간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 앉은 두 사람. 박 회장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정우를 관찰했습니다. 정우는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었지만 눈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밥그릇이 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반찬을 조용히 챙겨 뒷주방으로 가져다 주었죠. 이거 많이 남으면 버리는데 아깝잖아요. 경비 아저씨 갖다 드리면 좋아하실 거예요. 박 회장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말이죠. 그는 정우를 평가하러 왔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따뜻함이라는 건 돈이나 명함으로는 가질 수 없는 거라는 거요. 며칠 후 첫 번째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박 회장은 일부러 설비 점검표에 사소한 오류를 남겼습니다. 현장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세한 오차였죠. 정우가 그걸 발견할지 지켜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점검표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수치가 이상하네요. 기준값보다 0.3이 높아요. 그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귀찮다는 듯 말했죠. 그 정도면 괜찮아. 일정이 더 급하잖아. 정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사고 납니다. 결국 그는 직접 팀원들에게 작업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박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원칙을 지키는구나. 그날 저녁 정우는 상사에게 불려갔습니다. 너 때문에 납품 일정이 다 꼬였어. 너가 책임질 거야? 반장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게 안전 핑계로 일 미루는 거 아니야? 남 탓하려고? 그 말에 정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고개를 숙였죠. 그 뒤로 그는 별다른 항변 없이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에게 의심을 품었다니. 하지만 그날 밤 박 회장은 결심을 바꾸게 됩니다. 책상 위 낡은 노트를 펼치며 조용히 적었습니다. 진심은 위기에서 드러나고 사람의 품격은 불이익 속에서 나타난다. 다음 시험은 유혹이다. 그는 담담히 펜을 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냉정함 대신 묘한 떨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는 새로운 납품 계약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단가 협상과 관련된 내부 문서들이 오가던 때 한 소문이 현장에 퍼졌습니다. 이번 계약만 잘 따내면 상여금을 2배나 받을 수 있대요. 직원들의 눈빛이 흔들렸죠. 이정우 역시 책임자로서 긴장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를 찾아온 사람은 뜻밖에도 박성수, 그러니까 위장한 박 회장이었습니다. 정우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작업장 구석, 소음이 잦아든 오후였습니다. 박성수는 봉투 하나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죠. 이건 외부 협력업체 쪽에서 부탁한 겁니다. 보고서에 숫자 하나만 조정해 달래요. 대신 수고비를 좀 준답니다. 정우의 눈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별거 아니에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회사에 이익이 되니까요. 박 회장은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한순간에 정우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박 회장은 미묘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죠. 혹시라도 이 청년이 타협한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 정우는 이내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박 아저씨, 이런 거 다시는 가져오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아는 그냥 현실적인 거래예요. 아니요. 현실적인 거래가 아니라 불법적인 거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공기 속을 베어내듯 맑게 울렸죠. 박 회장은 그 순간 자신이 꾸민 시험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 청년은 돈보다 양심이 먼저구나.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박성수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말을 들은 관리부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박 아저씨, 그날 무슨 봉투를 들고 다녔다던데? 그 봉투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서류 봉투였어요. 오해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실직고 하세요. 조용히 처리합시다. 그는 박 회장을 의심했고 이 일은 곧 정우에게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정우 씨, 그날 박 아저씨랑 무슨 얘기했어요? 그냥 협력업체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왜 돈 얘기가 나왔다는 소문이 돌아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돈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는 없었고 정직함은 숫자로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박 회장은 회의실 밖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시험인데 그를 망치고 있잖아. 그는 더는 참지 못하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일 제가 꾸민 겁니다. 그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아저씨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사람을 알고 싶어서요. 미안해요. 하지만 정우는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면 자신도 함께 시험받는 겁니다. 그 말이 박 회장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는 권위가 아닌 후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을 평가하며 살았구나.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 그는 서랍을 열어 명함을 꺼냈습니다. 태성홀딩스 회장 박태준.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명함을 찢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으로 그를 만나야겠군. 그리고 그의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회장은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정우는 억울한 누명은 벗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죠. 그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서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이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면 자신도 함께 시험받는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흔드는 울림이었죠. 박 회장은 고요한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낡은 가죽 수첩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재지 않는다. 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기로. 며칠 후 박 회장은 직접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 그는 오래된 작업복 대신 말끔한 정장을 입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를 알아본 경비원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 회장님? 쉿, 오늘은 그냥 나 박태준으로 왔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모두가 일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멈춘 곳에는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기름이 묻은 장갑,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이정우 씨, 박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 박성수가 아니라 태성홀딩스 회장 박태준입니다. 순간 현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정우는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저를 속이셨던 겁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처음엔 그저 내 딸을 지키고 싶었어요.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만이었죠. 나는 당신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갑을 벗어 손을 털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남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풀면 상처만 남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수십 년의 권위가 아닌 한 인간의 겸손이 담겨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정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실 두려웠습니다. 태희 씨가 회장님 따님이라는 걸 알고부터 제 마음 한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 진심이 돈보다 지위보다 진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박 회장은 그 말에 숨이 막히듯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진심, 이제야 알겠군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이정우 씨, 당신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딸을 맡기겠다는 말, 이제는 진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회장의 손을 잡고 말했죠. 저희 둘 다 배웠습니다. 진심은 감추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는 걸요. 공장 안에는 두 남자의 악수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기계의 소음조차 잦아든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시험과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련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의 화해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성홀딩스의 내부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터졌죠. 납품 비리와 회계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언론은 태성홀딩스의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했고 박 회장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사의 실권을 후배에게 넘긴 상태였지만 이 사건이 자신이 만든 시스템의 부패에서 비롯된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내 책임이군, 내가 너무 오래 눈을 감았지. 그는 조용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부패한 임원들의 이름이 적힌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엔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비서실장의 이름도 있었죠. 그날 밤 정우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정우 씨, 회장님이 위태로우십니다. 언론이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요. 정우는 즉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로비 앞 플래시 세례 속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박태준 회장님, 비리 인정하십니까? 협력업체 리베이트는 사실입니까? 그 사이로 정우가 밀고 들어갔습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지금은 사실을 밝힐 때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사무실 안에서 혼자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우 씨가 왜 여기에? 이건 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것은 다 늙은 사람의 일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정우는 박 회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덮으면 죄가 되고
드러내면 교훈이 됩니다. 박 회장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보였죠. 저 청년은 내가 되고 싶었던 나구나. 다음 날 박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모두 제게 있습니다. 제가 만든 조직이 탐욕으로 흐른 것은 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를 마주하며 담담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한마디도 피하지 않았죠. 저는 모든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은 회사를 바로 세우는 데 쓰겠습니다. 그 순간 정우가 조용히 기자석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회장의 굽은 어깨가 이상하게도 당당해 보였죠. 이 사람은 지금 부끄러움이 아닌 용기로 싸우고 있구나.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박 회장은 정우를 불렀습니다. 나 같은 노인을 아직도 믿습니까? 믿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 아닙니까? 정우 씨,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옳은 판단이 있다면 그건 태희에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한 일이었어요. 정우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회장님 덕분에 배웠습니다. 진심이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회장실 창가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두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서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그들 사이에는 돈도 신분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신뢰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화해를 마냥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비리는 생각보다 깊었고 회사는 곧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한가운데 정우가 또다시 서게 됩니다. 그의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뒤바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며칠 후 서울지방법원 대법정. 회색 벽과 차가운 조명이 어지럽게 교차하는 그곳에 박 회장이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에 단정한 회색 넥타이를 맸지만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좌석 뒤편에는 정우가 앉아 있었죠. 그는 굳은 표정으로 손을 꼭 쥔 채 재판장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박태준 씨, 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십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모두 제 책임입니다. 그 한마디가 법정을 조용히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석에서 누군가 나섰습니다. 피고인이 단독으로 행할 수 없는 구조적 비리입니다. 내부 공모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였죠. 이윽고 스크린에 한 장의 보고서가 띄워졌습니다. 거기엔 정우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조작입니다. 저는 그런 문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필체 감정 결과는 동일합니다.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그를 끌어들이려는 거야. 재판이 끝난 후 회장실에 있던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저 아닙니다. 그 문서 전 처음 봤습니다. 나도 알아요.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검찰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설 겁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 나서면 더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미 세상은 회장님을 죄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예. 이번엔 제가 싸워보겠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는 이제 내 사위가 아니라 내 스승 같군요. 저는 그저 진실을 지키려는 겁니다. 그 말에 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실이라 결국 나도 그걸 잊고 살았죠. 며칠 뒤 정우는 검찰 조사를 자청했습니다. 거짓 서류를 누가 만들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지며 관련된 계약서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결국 그는 서명 위조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날짜가 조작되어 있었고 그 문서는 박 회장의 비서가 결제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즉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비서는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언론은 또다시 내부 고발자 조작서를 터뜨렸고 박 회장과 정우는 동시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심장 통증으로 쓰러진 것이었죠. 정우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정우 씨,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을 의심하기보다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알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싸워야죠.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당신이 싸워줘야 합니다. 나는 이제 물러나야 할 때예요. 박 회장은 결국 회사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우의 결백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가 만든 잘못된 구조가 그를 흔들었을 뿐 그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 여론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고 회장의 이름은 여전히 세간의 논란에 남아 있었죠. 법정의 문이 닫히던 마지막 순간 박 회장은 뒤를 돌아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보지만 나는 당신을 통해 사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인생 전체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질 즈음 박 회장의 손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위장은 끝났지만 누군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편지가 한 통 놓여 있었죠.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오래된 싸늘한 직감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 씨,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아직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만든 적들 중 누군가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며칠 뒤 회사 내부 서버에서 해킹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비자금 거래 내역과 직원 인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또다시 내부자 고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떠들기 시작했죠. 이번엔 정우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렸습니다. 이정우, 내부 고발자? 회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인물로 지목. 기사 제목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정우는 억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또 조작이군요. 이번엔 누가? 박 회장은 기자회견장을 떠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회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그럼 잡아야죠.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세상에게 죄인으로 불렸습니다. 2번은 참을 수 없습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유출의 배우는 박 회장의 옛 비서이자 회사의 재무 담당 이사였습니다. 그는 회장 퇴진 이후 외국계 펀드와 손을 잡고
회사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죠. 정우와 박 회장은 증거를 모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법정에서 정우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사위이기 전에 한 명의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잘못도 제 억울함도 모두 인정합니다. 하지만 탐욕으로 회사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고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모든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며 회사를 가까스로 구해냈습니다. 언론은 이번엔 정우를 양심의 증인이라 불렀죠. 재판이 끝난 뒤 병원에 누워있던 박 회장은 뉴스 화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정의로운 회장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내가 그를 시험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구한 셈이군.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새로 임명된 경영진과 함께 회사를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박 회장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긴다. 정우는 조용히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결국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창밖의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마치 회장의 목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리를 이어라 믿는다. 정우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책임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렇게 위장으로 시작된 만남은 서로의 인생을 바꿔놓은 구원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전, 태성홀딩스 본사 로비에는 꽃다발과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새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날이었죠.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단상에 선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제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신뢰로 세워진 자리입니다. 저를 믿어주신 분,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중의 시선이 따라갔죠. 단상 한쪽엔 휠체어에 앉은 박태준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엔 희끗한 흰머리가 더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박 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회장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창밖으론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그대가 이 회사를 이끌게 되었군요. 두렵습니다, 회장님.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진짜 나쁜 건 확신 없는 자신감이죠.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박 회장은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그날 당신을 처음 시험하던 날 썼던 편지요. 끝내 건네지 못했지만 이제 당신이 읽을 자격이 있어. 정우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 하지만 내 딸이 사랑한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배워보려 한다. 만약 그가 진심이라면 나는 내 인생을 그에게 걸 것이다. 정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잔잔한 울림처럼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가 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병원 옆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노을빛이 붉게 깔리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정우 씨,
내 인생의 절반은 회장으로 살았고 나머지 절반은 당신을 통해 사람으로 배웠습니다. 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태희가 두 사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웃었습니다. 아빠, 이제 좀 쉬세요. 정우 씨가 아빠보다 더 잘할 거예요. 박 회장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할 거야. 이제는 믿을 수 있겠구나. 밤이 찾아오고 병원 창가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박 회장은 의자에 앉아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위장으로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끝날 줄이야. 그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위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정우는 조용히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걱정 마십시오. 이 회사와 가족, 제가 지키겠습니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나는 편히 쉴 수 있겠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마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닦아주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박 회장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직원들이 찾아와 꽃을 놓고 인사했습니다. 정우는 흰 국화를 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제 차례입니다. 당신이 남긴 신뢰를 세상에 증명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홀딩스는 사람 중심 경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회사의 벽에는 이 한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경영,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그리고 어느 봄날 오후 정우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맨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액의 자산가가 사위를 시험하려고 위장으로 취업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한 인간의 인생의 증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조언해 주실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